2021년 12월 YTN이 김건희의 학력 위조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이 방송사의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YTN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압박했고 기획재정부가 두 기관의 지분을 하나로 묶어 통매각시켰습니다. 30%가 넘는 이 지분 구조 때문에 대기업도 언론사도 인수에 참여할 수 없었고 결국 손을 들 수 있는 곳은 극소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위원 2명만으로 이 인수를 승인했는데 법원은 이걸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기업이었는지,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금은 정말 달라졌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YTN 문제는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민영화가 됐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과거에 공영방송이라고 불리거나 중공영방송이라고 불리던 데들 YTN, KBS, MBC, EBS 그리고 연합뉴스까지 치면 이런 데의 소유 구조를 어떤 보수계 대통령이든 정치 세력이든 다 민영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잘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윤석열은 가능했을까? 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궁금하다. 네. 다 원했는데 현실화시킨 건 윤석열밖에 없어요? 윤석열 하나예요. 오. 네. 그럼 왜 그럴까? 일을 잘하나?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이명박이 MBC 민영하려고 했고요. 맞아. KBS2 민영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장을 쫓아내는 방법을 처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공영방송 제도를 처음으로 깬 게 이명박이에요. 모든 그 잘못은 이명박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실패했어요. 왜? 그 방송 노조나 이런 쪽에 있는 저항력이 너무 셌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견실했어요. 네,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연대를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허물기가 좀 어려운 거야. 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대신 사장을 바꾸는 전략을 취해요. 네네네. 그런데 윤석열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그 뒤로 박근혜 그리고 건너뛰어서 윤석열로 이어지는 10년 이상의 과정 속에서 공영방송과 시민 사이의 연대감 그리고 시민단체의 어떤 지지의 힘 이게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 가지 보여주는 거 또 한 가지 윤석열이 그렇게나 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앞뒤 안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앞뒤 안 보는 사람. 그리고 앞뒤 안 보는 사람을 옆에 있는 방조했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말려야 되거든요. 말리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일이 이제 왜 일어났는가의 문제를 더 짚어봐야 되는데 김건희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네. 김건희에 대한 옹호감 그리고 복수심. YTN에 대한 복수심. 이게 YTN을 민영화의 대상으로 삼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근데 녹취가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민 기자님이 좀 뒷배경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YTN 민영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원래 YTN은 일단 준 어떤 공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정부 지분이 많았죠. 한전 KDN 하고요, 한국 마사회 이렇게 지분을 합쳐가지고 3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윤석열 정부 때 거의 뭐 전격적으로 이제 매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30.95%입니다. 이 지분을 합치면 정부 지분이. 네. 근데 이게 30%를 넘게 되면은요, 방송법상 이를테면 대기업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는 이 지분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YTN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 언론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언론사들하고 대기업들이 30%가 넘는 이 구조 때문에 다 탈락을 해요. 지분에 이게 인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 통일교, 유진 이런 몇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통일교도 많이 원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진으로 결정이 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대목이 발견이 되는데 원래 한전 KDN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고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또 이 YTN 지분을 인수할 때 각각 인수 조건이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 매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불러요. 부르더니 야, 니네 그냥 같이 팔아. 이른바 통매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매각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이른바 대기업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 경쟁자들을 탈락시키는 어떤 그런 이 기준이 됐던 거죠. 둘이 지분을 합치면 3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유진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원래는 기획재정부가 둘이 알아서 하라고 결정을 이렇게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3일 뒤에 그 공문을 보낸 3일 뒤에 불러가지고 통매각하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일 과정에서 뭔가 정권 차원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약간은 다르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를테면은 이게요 방금 말씀 주신 거대를 이런 조치가 없었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그렇죠. 애초에 한전하고 마사회는 이걸 매각할 의사가 없었어요. 왜냐면 YTN 지분 갖고 있는 거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팔 때 얼마나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나 쉽게 마치 그 스테이크 잘라주듯이 예.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해가지고 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준 게 기재부의 작품이에요. 예. 요거 하나 딱 먹으면 아무도 손 못 대고 먹는 애가 바로 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시간을 엄청 줄여주고 엄청 잡일들을 줄여줍니다. 네. 이거는 유진을 위해서든 아니면 인수할 누군가를 위해서든 정말 잡스러운 일들을 줄여준 거죠. 시간이 늘어나면 왜 어렵느냐? 수많은 저항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YTN 파업하죠. 뭐 중간에 뭐 야당 끼어들죠. 그리고 뭐 방통위 안에서도 아직 체제도 제대로 정비 안 돼 있죠.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 해서 1년 이상 지나잖아요. 또 실패합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뛰어봤지만 안 돼. 근데 이거는 하기로 마음 먹고 아예 기재부를 이용해서 팔목을 비틀어가지고 이 팔고 싶지 않았던 애들에게 팔게 만들어준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이렇게 팔게 되면 공공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돼요. 방통위가. 왜냐하면 중공영방송 보도 채널인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 문제가 없어? 이거 심사해야 되거든. 오래 걸려요, 이것도. 이것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단축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그걸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가요. 이 두 가지 모두 이거는 작심하고 넘겨주려고 했던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보수 정권들이 실패했던 걸 내 때에서는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정권 핵심의 의중이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법부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죠. 1심에서. 지난 11월에 네. 작년 11월에 1심 판결이 일단 나왔죠. 2인 체제가 위법한 결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방통위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항소를 안 했죠. 유진에서만 항소를 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위법성은 사법부가 1심이긴 합니다만 바로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재부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건 이제 그때 당시 방통위원장이 이동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건데 이동관이. 그때 기재부에서 담당했던 그 담당자가 기획부 공공정책국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있는데 실명 얘기 안 할게요. 당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요 이제 KDN이라든가 한전 KDN이랑 마사회 지분 파는 거 통매각하는 거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든요. 그걸 담당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요 문제를 해결하고 갑자기 기획조정실장이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 있느냐? 한국은행 감사로 가 있습니다. 영전을 계속한 거예요. 네. 한국은행 감사가 연봉 3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절차를 거쳤던 거고. 공직자리 치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일반 공공기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금융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페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니까 유진을 딱 생각을 하고 이 YTN 민영화 유진 쪽에 줬느냐, 요거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그럼 왜 유진이었느냐, 요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유진 ENT 유진 대표가 강희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희석. 근데 이 사람이 이력을 쭉 보니까 최상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상목과 접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후배, 서울대 법대 선후배, 행정고시 선후배.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된다면 어떤 그런 사적인 네트워크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진으로 간 게 아니냐. 이게 아니겠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통일교도 뛰어들었고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유진으로 간 배경에는 무슨 어떤 엄청난 뭐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적인 관계가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만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유진을 찍어서 만들어줬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YTN에 넘기는 게 목적이었고.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통일교 그 유진은 늘 등장하는 쪽이거든요. 이 미디어 쪽에서 언제나. 근데 이 중에 어디로 넘겨도 사실은 정권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그건 밑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상목 라인이 됐건 뭐 기재부 라인이 됐건 간에 여기서 장난치기가 되게 좋았던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애초에 YTN을 왜 찍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김건희 거 보도했잖아. 그렇죠. 이게 핵심 그건 녹취가 있잖아요. 이게 2021년 12월 14일 날 보도거든요. 단독 인터뷰 보도고 거기서 내가 이제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인가 아마 팩트에서 이거 누르는 맞아요. 영상이 나오죠. 아. 이게 YTN 보도로 보통 착각하는데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이거 입장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딱 경호원이 코바나 이렇게 컨텐츠 네. 누르고 가버리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나. 수치스러웠겠지. 네. 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한 그 2주 정도 뒤인가 열흘 정도 뒤에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예. 그 이상한 마이클 잭슨 복장 같은 거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 입장이에요? 제가 잘못했잖아. 저때 아마 예. 진짜로 속으로 복수심을 부글부글했겠죠. 부글부글 불태웠을 거야. 복수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었고 실제로도. 실제로 했고요. 나중에 그 저기 노종면 의원이 이제 그 공표한 네. 폭로한 바에 따르면 실제 취재할 때 협박을 했었다. 그거 두고 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예.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 이 사람 민영화 시켜주고 난 다음에 최초로 취임한 사람이 김백 사장인데 취임하자마자 뜬금없이 YTN 보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맞아, 굉장히 충격받아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죠. 예. 이거 YTN 구성원들한테는 쪽팔려도 이렇게 쪽팔릴 수 없는 나는 일인 그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 김백이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YTN 구성원들은 저 결국 쫓겨났습니다만 예. 사장으로 인정 못 받은 사람입니다. 사과를 1년 해버리네. 7개월인가 그 근무하는 내내 아. 이 사람이 왜 취임하자 이걸 사과를 했겠냐고요. 네. 물론 KBS 박장범 씨도 네.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예. 김건희 보도만 사과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오세훈 세택당 부로서 해가지고 전부 네. 다. 어. 예. 그 사과하대. 나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랬잖아. YTN 저거. 구성원들 특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웠어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김건희의 심기를 거스르면 기존에 어떤 보수 정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해낸다. 네.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디어에서는 YTN 사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복귀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지분을 이런 식으로 쉽게 넘긴다고? 예. 근데 이게 가능했다고? 이게 사례로 그냥 남잖아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보수 정부가 들어서 또 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 저기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요. 방미통위에서 이 취소 처분을 해야 돼요. 행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진짜 충격적 사건인데 윤석열이 이제 내란까지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맞아. 일종의 에피소드 정도. 이게 속상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YTN 같은 경우에는 뭐 YTN 보도가 뭐 그렇게 훌륭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 감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민영화가 되고 나서 내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YTN이 보여준 그 보도 행태를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소유 구조가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할 정도죠. 정말로 내란의 기계적 중립을 합니다. 네. 그 전까지 YTN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내란을 비판하는 쪽, 내란을 찬성하는 쪽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가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야, 그러니까 똥을 두고 이거를 맛있겠다고 하는 쪽과 더럽다고 하는 쪽을 토론을 붙이는 셈이야.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와 얼마나 역겨운 일이야. 그 YTN에서 내부에서도요. 민영화 될 때 사실 일부는 종사자들 사이에 찬성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에 가까우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차라리 그냥 민간이 소유하면 그냥 지속적으로 쭉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백 사장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 사과 방송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랄 노자였던 거고, 야 이건 훨씬 더 후져지는구나. 네. 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공영은요, 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의식이 있어서요. 네. 종사자들의 문제 의식이라도 투영이 됩니다. 보도국장을 선임할 때가 됐거나 뭔가 이번에 그냥 소유주가 싸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원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안 해버립니다. 네, 그거 가지고 또 판결 났어요.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민간의 소유의 무서움이 뭐냐면 소유주가 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 폭력적 독재는 훨씬 심각합니다. 공공기구보다 훨씬. 조선일보, 그렇겠네. 동아일보 보세요. 그러면 이 소유주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야 본인에게 이득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런데 이런 데들은 또 이제 생존 능력이 또 되게 좋아가지고요.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요. 이 사회를 싹 바꿉니다. 아, 그래요? 네.
싹 바꿔가지고 거기에 민주적 어떤 진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존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사로 안 쳐요. 사회이사로도 안 치고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지. 야, 알리바이는 또 이제 막 맞춰주는구나 네. 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럽습니다. 거기 가서 왜 그 이사 해주고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YTN 구성원들은 지금 유진 체제가 법원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위법성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진 체제를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지금도 이 시각에도. 근데 이제 이사회를 재편해 가지고 이른바 윤석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사들을 여기다 막 포진합니다. 한겨레 출신들을 막 갖다 꽂아요. 와, 진보적인 그래. 어떤 그런 인사를 막 얘기를 합니다. 되게 아니할 말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에 가 있던 검사 출신들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 또는 반대로 보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로비하기 위해서 앉혀놓는 거죠. 무섭네. 그러니까 이제 YTN 구성원들 지금 싸우고 있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전선이 막 흐트러지는 거죠. 복잡하게. 그렇죠.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정부의 입맛에 맞게 한번 좀 보도도 좀 해보고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이분들은 공정한 보도를 하게 만들겠다 내가.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요. 언론사의 이사회는 경영을 하는 존재지 보도 내용에 간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회는요, 기존의 김백 사장 체제보다 더 심각한 게 보도 내용에 간섭을 해요. 그거를 공정보도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진보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앉혀놓고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근데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은 방송법상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변명을 하죠. 저널리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이사회가 그거 일부를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 때 YTN이 좀 잘못 보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저널리즘 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치 진상 조사하는 것처럼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YTN 구성원들은 이거 지금 보도 개입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방송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사회가 굳이 나설 일이 그렇죠. 아니라 네. 보도 책임자를 잘 선임하고 그 보도 책임자를 동의를 얻었고 구성원들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이사 일부가 참여할 수 있겠죠. 그걸 왜 이사회가 주도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심각한 자기 모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공정성이란 이름 하에 이사회의 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네. 네. 서울신문 호반건설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YTN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평택 을에 일단 잠깐 가 계십니다. 네, 평택 을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YTN이 평택 을에 매각된 줄 알았어요. 평택 을에 매각된 줄 알았다고 YTN.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산타워가 YTN 소유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산타워가 N타워. YTN의 소유다. 소유입니다. 네. 그건 왜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맨날 서울 지나고 캐대원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징성이 사이에 있으니까. 공공재산 자산이 예.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꽤 많습니다. 그거 민영화가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유재산으로 넘어간 거네. 유진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네. 네. 어. 상징물들이 그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유진은요. KD 한전 KDN이랑 마사회 지분 가졌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지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최대 주주 다른 지분은 막 연합한다 그래도 이 최대 주주 지분이 흔들리지 않는 지금 체제가 돼버렸거든요. 공고해요 지금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공영방송 민영화를 윤석열 정부가 해냈다는 건 그만큼 이 정권이 앞뒤를 안 봤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걸 막아야 했던 방어막이 그 사이에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씁쓸한 건 정권이 바뀐 지금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회가 보도 내용에 간섭하면서 그걸 공정보도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 이건 어느 쪽이든 본질은 같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의 공공자산이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오래 남더라고요. 남산타워가 그렇게 넘어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